안녕하세요. 엄마가 읽어줄게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문학의 숲을 거닐다입니다. 저자는 장영희, 펴낸 곳은 샘터입니다. 저자인 장영희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소아마비에 걸려 1급 장애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비장애인들과 차별을 받아야 했는데요.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가 조금 있어서 택시를 타야 했는데 택시를 못 잡아서 5시간 동안 길거리에 서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갈 때는 입학시험을 보지 못하게 해서 공부할 대학교가 없었다고 하네요. 아버지가 서울대 장왕로 교수였는데 서강대 영문과장이었던 브루닉 신부를 찾아가 시험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시험을 머리로 보지 다리로 보냐는 대답에 시험을 보고 서강대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박사과정 때도 교수들이 받아주지 않아 미국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네요. 저서로는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공부의 즐거움, 내 생에 단 한 번 등이 있습니다. 이 책은 2001년부터 연재를 시작해 2004년 척추암 선고를 받고 치료를 위해 연재를 중단하게 될 때까지 3년간 조선일보 문학의 숲 고전의 바다라는 북칼럼에 게재되었던 글을 모은 것입니다. 저자는 서문에서 마치 숨겨놓은 보석을 하나씩 꺼내보듯 일생 동안 내 안에 쌓인 책들을 하나씩 꺼내면서 새로운 감회에 젖었고 위대한 작가들의 재능에 다시 한번 감탄하며 고맙고 행복했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장영희 교수의 사소한 일상을 고전들, 시인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맛깔나게 버무려 읽는 재미를 더합니다.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우동 한 그릇. 안식년을 마치고 귀국하니 마치 낯선 나라에 오기라도 한 듯 1년간의 나의 빈자리가 어쩐지 어색하고 낯설다. 그동안 서강대 캠퍼스나 신촌 부근에 새로운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우리 동네만 해도 전에는 없던 커다란 아파트 단지가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 돌아온 지 약 보름. 벼르고 벼르다가 오늘 오후에는 미국에 있을 때부터 먹고 싶었던 떡볶이를 사 먹으려고 명훈이네를 찾아갔다. 분명 경성고등학교 앞 골목 안에 있었는데 골목 상인들의 업종이 많이 바뀌기는 했지만 명훈이네는 가게 자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찾을 수가 없었다. 작은 구멍가게 한쪽을 빌려 떡볶이와 오뎅을 팔던 명훈이 엄마는 그나마 경쟁이 심해지고 장사가 잘 안 돼 어디론가 이사를 했다는 것이다. 가끔 퇴근길에 들르면 오뎅 국물에 우동을 말아주던 명훈이 엄마. 몇 년 전 남편이 교통사고로 죽고 10살짜리 명훈이와 6살짜리 명식이를 혼자 키우며 어렵게 살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늘 비좁은 엄마 가게 한 귀퉁이 쪽마루에서 앉은 뱅이 상을 놓고 숙제를 하던
명훈이의 모습도 떠오른다. 일본 작가 쿠리 료헤의 우동 한 그릇은 바로 일본판 명훈인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일본 국회에서 한 국회의원이 이 이야기를 읽어 온 국회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는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섣달 금음날 북혜정이라는 작은 우동 전문점이 문을 닫으려고 할 때 아주 남루한 차림새의 새 모자가 들어왔다. 어서 오세요. 안주인이 인사를 하자 여자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그녀의 등 뒤로 12살 되어 보이는 소년과 동생인 듯한 소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아,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이 그들을 이번 테이블로 안내하고 우동 1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부엌에서 새 모녀를 본 주인은 재빨리 끓는 물에 우동 1.5인분을 넣었다. 우동 한 그릇을 맛있게 나눠 먹은 새 모자는 150엔을 지불하고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나갔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주인 부부가 뒤에 대고 소리쳤다. 다시 한 해가 흘러 섣달 금음날이 되었다. 문을 닫을 때쯤 한 여자가 두 소년과 함께 들어왔다. 북혜정의 안주인은 곧 그녀의 체크무늬 재킷을 알아보았다. 우동을 1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아, 물론이죠. 이리 오세요. 안주인은 다시 이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하고 곧 부엌으로 들어와 남편에게 말했다. 3인분을 넣읍시다. 아니야, 그럼 알아차리고 민망해 할 거야. 남편이 다시 우동 1.5인분을 끓는 물에 넣으며 말했다. 우동 한 그릇을 나누어 먹으며 형처럼 보이는 소년이 말했다. 엄마, 올해도 북혜정 우동을 먹을 수 있어 참 좋지요? 그래, 내년에도 올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소년들의 엄마가 답했다. 다시 한 해가 흘렀고 밤 10시경 주인 부부는 메뉴판을 고쳐놓기에 바빴다. 올해 그들은 우동 한 그릇 값을 200엔으로 올렸으나 다시 150엔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었다. 주인장은 9시 반부터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이번 테이블에 올려놓았고 안주인은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었다. 10시 30분경 그들이 예상했던 대로 새 모자가 들어왔다. 두 아이는 몰라보게 커서 큰 소녀는 중학교 교복을 입고 있었고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재킷을 입고 있었다. 우동을 2인분만 시켜도 될까요? 물론이지요. 자, 이리 오세요. 부인은 예약석이라는 종이 편말을 치우고 2번 탁자로 안내했다. 우동 2인분이요. 부인이 부엌 쪽에 대고 외치자 주인은 재빨리 3인분을 집어넣었다. 그리고 부부는 부엌에서 올해의 마지막 손님인 이 새 모자가 나누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현아, 그리고 준아, 어머니가 말했다. 너희에게 고맙구나. 내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이후 졌던 빚을 이제 다 갚았단다. 현이 내가 신문 배달을 해서 도와주었고 준이가 살림을 도맡아 해서
내가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었지. 엄마 너무 다행이에요. 그리고 저도 엄마에게 할 말이 있어요. 지난주 준이가 쓴 글이 상을 받았어요. 제목은 우동 한 그릇이에요. 준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썼어요. 12월 31일에 우리 식구가 모두 함께 먹는 이 우동이 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고, 그리고 주인 아저씨랑 아주머니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소리는 꼭 힘내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들렸다고요.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손님에게 힘을 주는 음식점 주인이 되고 싶다고요. 부엌에서 주인 부부는 눈물을 훔치고 있었다. 다음 해에도 북해정 2번 탁자 위에는 예약석이라는 푯말이 서 있었다. 그러나 새 모자는 오지 않았고 다음 해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오지 않았다. 그동안 북해정은 나날이 번창해서 내부 수리를 하면서 테이블도 모두 바꾸었으나 주인은 이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두었다. 새 테이블들 사이에 있는 낡은 테이블은 곧 고객들의 눈길을 끌었고 주인은 그 탁자의 역사를 설명하며 언젠가 그 새 모자가 다시 오면 같은 테이블에서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했다. 곧 이번 탁자는 행운의 탁자로 불리웠고 젊은 연인들은 일부러 멀리서 찾아와서 그 탁자에서 식사했다. 10수년이 흐르고 다시 섣달 금음날이 되었다. 그날 인근 주변 상가의 상인들이 북해정에서 막년회를 하고 있었다. 이번 탁자는 그대로 빈 채였다. 10시 30분경 문이 열리고 정장을 한 청년 2명이 들어왔다. 주인장이 죄송합니다만 이라고 말하려는데 젊은이들 뒤에서 나이든 아주머니가 깊숙이 허리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우동 3인분을 시킬 수 있을까요? 주인장은 순간 숨을 멈추었다. 오래전 남루한 차림의 새 모자의 얼굴이 그들 위로 겹쳤다.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14년 전 저희는 우동 1인분을 시켜 먹기 위해 여기 왔었지요. 1년의 마지막 날 먹는 맛있는 우동 한 그릇은 우리 가족에게 큰 희망과 행복이었습니다. 그 이후 외갓집 동네로 이사를 가서 한동안 못 왔습니다. 지난해 저는 의사시험에 합격했고 동생은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요. 올해 저희 세 식구는 저희 일생에 가장 사치스러운 일을 하기로 했죠. 북해정에서 우동 3인분을 시키는 일 말입니다. 주인장과 안주인이 눈물을 닦자 주변의 사람들이 말했다. 뭐라고 있나? 저 테이블은 이분들을 위해 예약되어 있는 거잖아. 안주인이 이리 오세요. 우동 3인분이요. 하고 소리치자 주인장은 우동 3인분이요. 하고 답하며 부엌으로 향했다. 꽤 오래전에 읽었지만 아직도 내가 이 이야기를 기억하는 이유는 아름다운 귀결, 해피엔딩이 썩 마음에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설은 어디까지나 소설일 뿐 현실에서도 이런 해피엔딩이 가능할까? 아마 우동집 주인은 문 닫는 시간에 들어와 겨우 한 그릇을 시키는 가난한 새 모자를 구박했을 것이고 어머니는 죽도록 일을 해도 빚을 다 갚지 못했을 것이고 아들들은
의사, 은행원이 되기 전에 비행 청소년이 되었을 것이다. 아니 그건 그냥 내 노파심인지 모른다. 이 세상에 북해정 주인과 같이 맘씨 좋은 사람들이 많다면 명운인의 새 모자도 지금 어디선가 잘 지내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간절히 바라본다. 먼 훗날 어디에선가 우연히 다시 만난다면 우동 한 그릇 속의 새 모자 이야기가 단지 소설 속의 허구만은 아니었다는 걸 깨닫게 되기를. 내게 남은 시간 1849년 12월 22일 영하 50도나 되는 추운 날씨에 연암은 명의 서영수가 형장으로 끌려 나왔다. 한 청년이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형장의 세 번째 기둥에 묶였다. 사형 집행까지는 5분이 남아 있었다. 청년은 이제 다 5분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어디에다 쓸까 생각해 보았다. 옆 사람과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2분, 오늘까지 자신의 삶을 생각해 보는데 2분, 그리고 남은 1분은 자연을 한번 둘러보는데 쓰기로 했다. 그는 옆의 두 사람과 최후의 키스를 나누었다. 거총 소리와 함께 병사들이 총을 들었다. 조금만 더 살고 싶은 욕망과 함께 죽음의 공포가 몰려왔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 병사가 나타나서 소리쳤다. 사형 중지! 황제가 특사를 내리셨다. 28세의 나이로 종살 직전에서 살아난 사형수. 그는 톨스토이와 함께 19세기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고 죄아벌, 카라마조프의 형제들과 같은 불의의 명작들을 쓴 세계적 문호 도스토의 부스키였다. 농노제의 폐지, 검열제도의 철폐, 재판제도의 개혁을 요구하는 사회주의 서클에 가담했다가 1847년 체포되어 사형이 언도되었으나 사형 집행 직전 황제의 특사에 의해 감형되어 시베리아에 유배되었다. 4년간의 징역 후 풀려나온 그는 후에 시베리아 유형의 체험을 기록한 죽음의 집을 발표했다. 영혼의 리얼리즘 작가로 불릴 정도로 인간의 내면 묘사에 천착했던 도스토의 부스키는 그의 마지막 장편소설 카라마조프의 형제들의 일생 동안 그를 괴롭혔던 사상적, 종교적 문제, 선과 악에 관한 사색을 모두 쏟아 부었다. 무력과 타락의 상징인 표도르를 아버지로 둔 까라마조프가의 삼형제, 방탕하고 무분별하나 순수함을 지닌 장남 드미트리, 무신론자에다 냉소주의적 지식인 차남 이반, 수도원에서 사랑을 설파하는 조시아 장로를 추종하는 박애주의자 알루샤, 그리고 아버지와 백치, 거지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 스메르자코프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부자와 형제 간의 애욕을 그린 작품이다. 결국 카라마조프가의 사랑의 결핍은 스메르자코프의 친부 살인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고 드미트리는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유형길에 오르고 동생 알류샤는 형을 따라 나선다. 신이 없는 이상
남을 사랑해야 한다는 법칙도 존재할 수 없고, 따라서 신이 없으면 인간이 신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한 이반에게 알류샤는 말한다. 논리보다 앞서서 우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논리보다 앞서야 해요. 그때 비로소 삶의 의미도 알게 되죠. 도스토예프스키는 드미트리의 입을 빌려 인간의 마음이란 악마와 신이 서로 싸우고 있는 싸움터라고 말한다. 따라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신이 마음속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선과 악의 투쟁은 결국 인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사랑하려는 힘과 사랑하지 못하는 힘의 대결이란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정신적인 지주로 등장하는 조시마는 지옥이란 다름 아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데서 오는 괴로움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그는 역설한다. 대지에 입맞추고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하라. 환희의 눈물로 대지를 적시고 그 눈물을 사랑하라. 또 그 환희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도록 하라. 그것은 소수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신의 선물이기 때문이다. 1878년에 쓰기 시작하여 1879년에 처음으로 발표되고 이듬해 완결된 이 작품에는 작가로부터라는 머릿말이 붙어 있는데, 도스토예프스키는 여기서 이 작품이 미완성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후 20년간 계속 쓸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결국 그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불과 2개월이었다. 다음해 1월 28일에 급사했기 때문이다. 연구실의 쪽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가 자지러질 듯 노란색을 바라고 하늘에는 노을빛이 감돈다. 도스토예프스키가 죽음을 5분 남겨두고 그 귀중한 시간 중에 1분이나 할애하고자 했다는 자연도 이제는 서서히 순명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다. 내 삶도 이제는 가을로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나는 눈물의 열정으로 대지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의 전장에서는 치열한 싸움만 계속되고 있다.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일까? 앞으로 내가 몇 번이나 더 이 아름다운 저녁놀과 가을을 볼 수 있을까? 한 가지 확실한 건 사랑 없는 지옥에서 속절없이 헤매기엔 내게 남은 시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